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신다고 했으니 믿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생성형 AI로 개척하는 미래인데 오늘은 사실은 인문학과 인지과학을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그 지능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그 콜라보레이션이나 스토리텔링, 그 인문학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이 오늘 강연 제목인데요. 그 강연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전통적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사철 이게 철학이 맞나? 예. 문학은 이제 글 쓰는 거고 역사는 옛날 얘기고 철학은 사유하는 건데 요것들이 이제 코어로 되어 있는 인문학이 이제 휴머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인류의 문화 역사 전체로 이제 흘러나오는 전체 문화 유산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기 인문학인 잘 알고 계시고 그럼 인공지능은 뭐냐? 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뭉쳐져서 AI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럼 인공지능이 아닌 지능이 있느냐? 아, 당연히 있죠. 원래 지능이란 말 하나만 등장을 하면 앞에 인간지능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 반려견, 개, 고양이, 낙타, 원숭이, 골든 리트리버 같은 사냥견으로 육성된 개는 IQ가 되게 좋죠. 인간하고 뭐 맞먹을 정도인데, 이거 다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이 원래 여기서 나온 건데, 특별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이제 컴퓨터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제 분류가 있을 거고, 인문학은 뭐가 하는 게 인문학이냐? 요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인문학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머릿속에서 하는 거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학이나 의학 같은 사람의 살아있는 조직이나 물건을 다루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관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제가 인문학과 인지과학의 브릿지를 만들 거는 인문학도 머리를 쓰는 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 남이 써는 걸 읽을 때는 문해력, 그다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가, 소설가 한강 같은 소설을 쓴다면 그건 글쓰기가 될 텐데, 이게 다 지능의 뒷받침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둘 다 인간의 머리와 관계가 있다.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인간의 머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뇌가 있죠.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텐데요. 그 뇌가 어디 있냐면은 저는 이제 그 뇌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망막이라고 하죠. 세상 만사 세계는 요 풀이 레티나. 레티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티나가 망막인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살아생전에 망막이 볼 수 있는 해상도만큼 LCD 디스플레이에 그 밀도를 높였다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이 번쩍거리거나 소리가 번쩍거리거나 소리가 쾅쾅거린다든지 이쁜 핸드백이 있다든지 좋은 자동차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다 눈 밖의 문제고 지능이라고 하는 건 요 눈 뒤에서의 문제다 이거죠. 이걸 제가 만든 단어는 잡스 흉내내서 포스트 레티나. 아, 이 틀렸네 그 단어가. 레티나가 아니죠. 레티나. 포스트 레티나가 인문학과 지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강이라는 사람이 쓴 채식주의자 초판본이 있다 치면 그건 지금 경매 같은 걸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이루 말도 못하기 비쌀 텐데요. 그런 것들도 물건이니까 그거는 프리레티나에 관련된 거 아니야. 근데 문학의 본질은 문학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인문학은 지능과 관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조금 더 나아가서 무슨 소리냐면 가장 첫 번째로 강의하실 게 인간 머리는 키메라나 마이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드릴 텐데요. 제가 말했던 단어, 용어인 포스트 레티나라고 하는 도메인에서는 즉 머릿속의 세계는 분명히 눈으로 광선이 들어오고 귀로 웨이브랭스, 음파가 들려오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들어갈 때부터 왜곡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거칠 때부터도 한번 쿠션을 매기고 내 머릿속에 저장할 때도 왜곡해서 저장을 하고 심지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꺼낼 때도 왜곡해서 꺼낸다. 그 점은 인문학이랑 비슷한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번. 인간은 보는 대로 기억하고 듣는 대로 잘 저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인지과학에서 발표를 하려고 슬라이드를 만드는데요.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아이템 풀처럼 머릿속이 톱니바퀴로 연결이 돼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 좀 그려봐. 이랬었는데 한 열댓 번 프롬프트를 바꾸니까 미드전이란 소프트웨어에서요. 이런 재밌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건 이제 다중인격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원리인 인간 머리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카메라나 마이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혼자의 아이덴티티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의 생각, 고등학교 다닐 때의 생각, 대학생 때의 생각, 졸업하고 군대 갔을 때의 생각, 이럴 때의 생각, 저럴 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그때그때마다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의 총합이고 그거는 사실 머릿속에 몇십 명의 인간들이 같은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제 이름을 이수화라고 하는데요.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원래 이제 서양사학과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역사는 이공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이공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점이 이제 자랑이기도 하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요거였는데요. 토지부 갚고 울고 이런 거 어디서 보신 분 많을 텐데 내가 집이 상태가 어떤지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 내가 집을 전세를 놓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부동산 등기부를 보죠. 권리관계를 보려고 제가 있던 프로젝트에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 등기부를 앞으로도 볼 날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걸 보실 때마다 저의 얼굴이나 이름이 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갔다 와서 석사 때 신경과학을 공부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제 써먹을 것 같고 바로 올해 노벨 학상을 받은 데미스 하자비스가 박사 때 공부했던 것 같은 거를 석사 때 공부했어요. 사람이 1분의 시간을 주고 동물 이름 되는 대로 얘기해봐. 가나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얘기해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머리가 작용을 하는가. 이동 교수는 신경과 의사였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걸 나온 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을 형들하고 만들어서 최초의 작품이 NG전자와 KT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용 단축 자판. 저는 이제 인문계를 나오긴 했지만 훈민정음의 과학성이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단축 자판을 개발하고 보니까 일본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50음도라고 50개의 알파벳이 있으니까 일본어가 거기 10개 버튼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겠나요? 극단적으로는 5번 눌러야 쳐지는 일본어 자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어과학이라는 회사가 나라 글을 만들기에 앞서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천진이라는 게 지금 스마트폰의 시절에도 천진을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만들었는데 천지는 문제가 학교 이렇게 학의 종성인 기억하고 교회 초성인 기억이 충돌이 나는 경우는 연속 입력이 안 되죠. 어떻게 되나요? 빨리 치면 학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나라글은 진짜로 같이 연구하던 분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저기 이제 용비어천가 나라 말씀의 둥기에 달아 민속 주점에 그런 걸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벽지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언어 인문학과 인공지능의 콜라보레이션이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법한데요. 그 막걸리를 먹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 가획. 획을 더 집어넣은 거죠. 얘가 뭐가 있어요? 기억이 희역이 되는 거. 미음이 비읍이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좀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 획을 추가해가지고 자문을 더 만든 거. 이게 있고요. 모음에도 있죠. 모음에도 두 개. 모음이 어때요?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인데 요거 집어넣고 여기 다 가획이죠. 그 병서. 병서는 또 뭐예요? 나란히 쓰는 거를 병행할 때 병자죠. 기억을 어때요? 병서하면 어떻게 돼요? 쌍기역.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을 쌍하면은 쌍비읍. 이런 게 되는 거죠. 괜찮죠? 오, 훌륭해. 그러면 별표에다가 가외키, 오른쪽에 우물정자에다가 병서. 이거를 이제 특허를 내고 LG전자에 10억 받고 팔았어요. LG가 그러니까 자존심상 그때 세계 1, 2위의 휴대폰 메이커였는데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숙적이었으니까 선진을 쓰라고 특허를 개방하지도 않았고 LG전자도 자존심 때문에 못 쓰고 그래서 이상한 걸 만들어 쓰고 그러다가 경쟁에서 밀리니까 언어학에서 만든 나라글을 연구 사용권을 10억 주고 사갔어요. 원래는 번역기 만들다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하려고 만든 회사였는데 요거 가지고 재미를 짭짤하게 봤어요. 결국 KT가 이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가져가서 지금 KT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IPTV 그 리모컨에 보면 요 자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LG전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휴대폰 신모형을 만들어서 폴더폰 같은 거 지나가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SM에서 쳐봐.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한 1분 정도 헤매더니 애들이 막 치더라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역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언어과학에서 언어학과 대학원생들이 만든 학과니까 언어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걸 많이 알게 됐는데 그때 무슨 얘기까지 듣게 됐냐면 세상에 전 세계 언어가 2,000개가 넘는데 글자는 50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인도 유럽어를 보면은 이상한 문자 들어가가지고 이게 체코어의 알파벳이네 이게 헝가리어의 알파벳이네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지만 훈민정음 같이 왕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어떤 제자의 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나다라 바바사를 만든 다음에 그거로 이제부터 이걸 써야 돼라고 공표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뿌듯하죠. 그래서 번역기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됐는데 이 AI 프로젝트가 두 개가 연속해서 자빠지는 바람에 자빠진다는 말이 맞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투자금 다 까먹고 그 마지막 남은 돈으로 영어 발음 교정기를 만들었는데 요게 또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 옛날에 영어 전용 교실 같은 걸 만들던 때가 한 15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팔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인지과학을 이제 박사과정 다니고 있었을 텐데 계속 박사를 20년 동안 공부해서 받았는데요. 청담러닝이라는 데서 그 두 개의 큰 프로젝트 합쳐서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디지털 교육 그러니까 이 후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이거는 NC 소프트라는 데랑 청담러닝이랑 같이 만들었었는데 가상영어 마을에 가상영어 마을에서 요 올림머리가 전데요. 경찰이랑 영어를 얘기하고 요거였는데 그다음 T 스마트 러닝은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뜨기 직전에 모델로 나와가지고 팔던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교과서라고 태블릿에서 돌아가는 교과서를 만들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지금까지 포기를 안 하고 끌고 나왔으면 LLM의 시대에
즉, 챗 GPT의 음성 기능이나 문장 생성 기능을 집어넣었으면 월드와이드하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리얼리티 기반의 영어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용자마다 완전히 맞춤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지금 LLM이 자랑하는 것처럼 뭐가 될 수 있냐면, 제가 미술사라고 하는 거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미술사를 바탕으로 영어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 맞춤식 퀘스트 설계도 인공지능이 가능했었겠다. 이 두 개 500억짜리 프로젝트로서 얻는 교훈은 뭐냐? 대기업은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인공지능은, 다시 말해서 지능을 다루는 아까 인문학, 인공지능이나 인간 발달은 모두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한 대까지도 거의 1년 임기 이상 걸리고요. 얘가 학교에 들어가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될 때까지도 거의 7, 8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능이라고 하는 건 오래 걸린다. 가마솥 비슷하다는 게 두 번째 원칙인데요. 오래 걸리면 언제 돈 먹고 살아? 그래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이 다 급하잖아요. 다 때려친다는 거예요, 중간에. 발행교정기 같은 거는 발행교정기 만드는 원칙이 특허를 잘 안 주는 알고리즘인데, 이 특허를 36개월 만에 받았는데요. 다른 특허 두 개를 박살을 내고요. 특허가 중복이 되면 이게 특허가 중복된 거니까 각하해달라고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게 반대로 이게 더 참신하면 기존의 특허를 받았던 것도 무효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만에 두 개의 특허를 선행 특허로 무효화를 시키고 특허를 받은 게 인지과학의 원리에 의한 건데, 이거를 이미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특허를 포기하는 15년 전에 2003년에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물건은 그 이후에 계속 한 10년 팔았지만, 특허를 받고 지금까지 20년이 흘렀지만 이 특허를 베껴가지고 특허 공개한 거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덕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과 인지과학, 인문학이 인지과학을 중간에 껴서 인공지능과 컬래버레이션을 얻으면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오늘 수강 듣는 분 중에 기업에 다니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다음에 앞으로 취직을 하거나 이런 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 대학생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새롭게 만드는 거, 좋게 만드는 거는 요즘 젊은 사람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창의성도 굉장히 좋은데 똑똑하고. 문제는 경쟁자가 따라오는 거는 사실 저의 소관이 아니라 경쟁자들도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오픈 소사이어티 유니버시티나 유튜브 이런 걸 보고 다른 저개발 국가들도 머리 좋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인도, 중국 보세요. 경쟁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경쟁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영역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융합의 원리인 거예요. 융합이 나한테 되게 어려운데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여러분들한테, 이 귀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저의 25년 동안의 파인딩을 드릴 건데, 이 융합이라는 게 너도 누구나 다 얘기해. 창의 융합대학, 융합학부, 내 무전공학부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융합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융합하냐? 융합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오는 놈이 없어. 그게 지능의 속성에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지능은 기본이 융합이다. 왜냐?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20년을 받고 나서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요거 하는데요. 디지털 라이팅 관련이 있으시면 한림대학교 AI 융합연구원 홈페이지 가시면 간행물에 이게 오픈소스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하고 있는 거는 중앙일보에서 이수화의 마켓나우라는 재미있는 컬럼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거나 틀린 게 있는데 도저히 좀 건의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채팅창에 언제나 좀 쳐주세요. 원래 신청이 70명 넘게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게, 70 몇 명이 시작했는데 52분이 저 빼면 51명일 텐데 굉장히 많이 오신 겁니다. 요게 이제 중앙일보의 컬럼을 쓴 건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이제 시작입니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혼합 현실이 뭐냐면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고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도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게 앱 중에 겨울철에 별자리를 알아보아요라고 하는 이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별자리를 알아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그 별자리가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막 흐리고 해가지고 내 카메라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북두칠성이나 북극성, 오리온 자리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혼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에다가 내 앱이나 내 카메라나 내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안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 씌워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혼합을 한다는 거죠. 혼합. 혼합은 뭔지 아시죠? 그 블랙 커피에다가 설탕을 거으면 스위트 커피가 되는 것 같은 게 혼합인데요. 인간의 왜곡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식은 카메라가 아니고 왜곡해서 인식한다는 게 제 주장의 첫 번째. 이 아까 방금 얘기한 거로 인간의 머리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를 찍어서 머릿속에 잘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똑같은 걸 봤는데 10분 뒤에 물어보면 뭘 봤는지 얘기하는 게 다를 정도예요. 이걸 좀 읽어볼게요. 중앙일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인간은 감각적으로 필터링된 정보를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주관적으로. 착시와 칠각이라는 오류와 더불어 착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 게 많아질 텐데 왜 착시 현상을 만드냐면 이건 진화의 산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새로 만든 걸 보시면 인간이 어류로부터 진화해서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포유류가 될 때까지 눈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는데 어류의 눈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뭔가 하게 어두운 데서 뭘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육상으로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 밝잖아요. 태양 밤이면 물론 어둡긴 하지만 인간은 야행성 동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야행성 동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거는 야행성 동물인 이유가 밤에도 굉장히 잘 보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박쥐 같은 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간에는 적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멧돼지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호랑이나 호랑이 같은 건 인왕산에 옛날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호랑이인지 멧돼지인지 토끼인지 내가 잡아먹을 건지 나를 잡아먹을 놈인지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을 왜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카메라 렌즈가 없이 박스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놀려가지고 만드는 많이 사진기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뒤에 필름 있고 그런 바늘구멍으로 구멍을 뚫죠. 즉 뭐냐면 밝기를 희상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사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잡아먹을 동물인지 나를 잡아먹을 동물인지를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시 현상은 왜 생기느냐? 그 중에서도 느긋하게 동물을 보면 안 되고 빨리 그 외곽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외곽선 추출이라고 하는데 외곽선 추출을 하려면 배경에서 호랑이 모습을 엣지 인핸스먼트라고 배경과 호랑이의 겉모습을 콘트라스트를 굉장히 심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머릿속에서 처리를 이미 해요. 기본적으로 왜곡해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리 세계에 없는 상징인 언어 문자 기호를 그 정보에 덧붙인 자. 언어 문자 기호가 뭐예요? 이게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설 흐름에 요건 로저 쉔크라는 사람이 77년에 레스토랑 스크립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 옛날 인공지능으로 따지자면 레스토랑에 갔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퀀스가 대충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웨이터가 와서 어디 앉으라 그러고 거기 가서 앉으면 굉장히 고급 식당 같으면 어때요? 웨이터 의자도 좀 빼주죠. 앉으면 엉덩이 약간 들면 의자를 딱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메뉴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좀 이따 다시 오죠. 헤맬 것 같으면 자, 그 여인의 향기에서 보면 오늘은 맑은 닭고기 수프 콘소메로 만든 뭐 하고요? 와인은 뭐가 좋고요? 거기다가 메인은 뭘 시키면 좋고요? 디저트는 이런 거 시켜 먹으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인 한기를 보면 드레스 코드란 것도 있죠. 그래서 남자 고등학생이 이제 넥타 옷도리 안 입고 가니까 옷도리도 빌려주죠.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이 파격적으로 거꾸로 이어져 있는 데가 있으면 뭐예요? 이쑤시개부터 주는 이상한 식당이 있다 치면 굉장히 이상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를 지금 들어오는 외부 자극과 매칭을 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액티브하게 세상을 해석한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문화적인 맥락까지.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거는 뭐냐면 에세에서는 문화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잘못된 걸 먹으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건 절대로 맛을 못 느끼도록 아예 젓가락이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삶은 돼지뇌가 굉장히 맛있는 요리라고 하는데 한국 요리에는 뇌를 어떤 종류의 짐승의 뇌든지 삶아가지고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젓가락이 안 갈 거예요. 맛도 못 느낄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뇌가 카메라가 아니고 마이크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인문학이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눈만 하더라도 눈을 감고 맛이 미각이라고 혀 미자를 쓰는데 그 미가 거짓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매운맛은 다 뜨거운 거라서 아주 매운 고추하고 아주 매운 후추는 눈을 감고 코를 막으면 맛을 못 느껴요. 그게 후추인지 고추인지를 아는 거는 눈으로 보는 색깔이 틀리고 코로 맡는 향기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느끼는 거지 맛이라고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그게 주커버그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가 그런 혼합 현실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합 현실이 왜 중요하냐면 주커버그도 인문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들어가고 보교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플라톤 읽기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주커버그가 설계하는 메타,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설계 원칙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바랑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 인식이 인간의 머리는 동네 공학국이라서 지 맘대로다라고 하는 철학이 뭐냐면 현상학과 존재론이 이걸 합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나온 철학들은 존재와 실존이 다른 거라.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인식하든 말든 존재하는 거고 그냥 있는 거고 실존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있다고 생각해야 있는 거니까 나머지 포스트 레티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철학을 형성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순수하게 주관적이며 우리의 인식과 해석을 통해 형성하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공학 위주의 대학 질서에 대해서 자꾸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과 해석을 통해서 형성되는 왜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인식인데 그것이 공학적으로 그냥 더 또렷하고 맑은 카메라 그러니까 테레비에 해상도가 올라가거나 그 고품질 음원을 들려준다 그래서 그 왜곡스럽게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엿장사 마음대로인데 흑백으로 봐도 칼라로 보는 사람까지 있다. 그래서 아노르드 쉔베르크라고 하는 현대 음악가는 아예 뭐 음악을 들으면 빛까지 보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 교향곡 이상한 무조 음악이니까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데 저한테는 거기 보면 무슨 특정한 음이 나올 때 어떨 때에는 요 파란 빛을 불을 켜라까지 악보에 표현해 놓은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노리는 게 뭐냐? 왜곡된 각자의 기억을 타인의 헤드셋에 보여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의 경험을 머릿속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든 시간 동안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의 주체인 나조차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면 이게 뭐예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게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 거의 표현이고요. 그 사람 사는 집에를 가보면 그 사람의 기호나 취향이 나타날 뿐더러 이 사람의 옛날 앨범 같은 걸 보면 기억의 주체인 앨범에 등장하는 내가 나조차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세계가 타인과 공유된다는 거죠. 그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50년 전에 우리 집에 안양육동 606-131이라는 우리 집에 폈던 개나리를 요 2024년에 DALL GPT-4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0년 전에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이 있었을 리가 없죠. 그때 국민소득이 300불이 안 될 때 나라는데 지금 3만 불이니까 선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시멘트로 만든 안더 타다오가 만든 노출 콘크리트 비슷한 건물은 최신 직연인데 거기에 저의 암묵적인 기억을 심어 넘어주면 바로 이게 연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니드나 니세서티를 반영을 해서 좋은 차를 몰고 가고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거는 계약 관계인 거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거, 즉 이거는 저의 5살 때의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도 저 영화에 나오듯이 무슨 이상한 주사를 맞춰가지고 고문을 하더라도 나는 개나리가 표현하던 그 어린 시절에 강아지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젊었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형도 있었고 가끔 잘못했죠. 좀 얻어맞아서 그렇지 옛날에 좀 때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즐거웠을 때의 추억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읊조릴 판이라는 거예요. 고문하려고 무슨 이상한 약을 007에 나오듯이 끌고 와서 막 좁혀도 그게 연애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메타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혼합 현실에 닌 디바이스를 만들면 자기의 옛날 거, 자기 스스로 보는 자기 옛날 거, 그게 바로 구체적인 역사 인식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역사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 인식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게 바로 글로벌화된 우리의 역사 인식이고 그게 우리의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즉 인문학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섞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메타 주가가 비싸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할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몇 장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학생들의 공부는 굉장히 위험에 처한 게 많아요. 위험에 처한 거는 뭐 너무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입김으로 미분 수학 시간 수학 고등학교 수업 때 뺐다가 정권이 바뀌면 집어넣었다가 또 다른 걸 집어넣었다가 뺐다 정신이 없을 지경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건 정치적인 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24시간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어때요? 휴먼 러닝에 휴먼을 빼버리고 머신을 집어넣으면 머신러닝이 되는데 기계는 인간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기계가 터지지 않는 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대 가지고 모자라면 두 대, 두 대 가지고 안 되면 10대, 20대, 100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GPT에 대해서 이제 좀 단어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 시커먼 거만 보면 되는데 1조 7,600억 개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훈련시킨데 100조 이상 드는 건데 요게 바이트로 따지면 45 기가바이트고요. 1바이트는 8비트니까 곱하기 8을 하면 350 기가비트 정도 되는데 350 기가비트가 뭐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고 이제 3만 전자가 되네, 뭐 4만 전자가 되네.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만드는 팀을 폭발을 해가지고 제가 인문학의 힘을 얘기하려고 GPT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문학의 힘이 중요하냐면 이병철 회장은 살아생전에 역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만들고 거기에 국보 4개까지 컬렉션, 단속 미술관 비슷하게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예술품들을 많이 샀어요. 인왕 재색도, 그다음에 아까 훈민정음 얘기했지만 훈민정음 뭐 언해본인가 뭔가 있어요. 그거 이런 것들이 다 국보인데 그게 다 이제 이병철, 이건희 컬렉션인데 그 손자들을 다 역사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정용진 부회장 회장은 서양사학과 과선배고 이재용 회장인가 이재용 회장은 동양사학과 선배란 말이에요. 서울대. 역사 공부를 왜 시켰냐면 과거에 했던 일을 추상화를 시켜서 미래를 내다보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인간은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잠재의식이 어때요? 그 알리가 만드는 안도 타다오가 만드는 최신 지금 2024년에 굉장히 럭셔리한 건물에 내 옛날에 그 담벼락 위에도 그 개나리가 펴 있고 지붕 위에도 아니 그 문 위에도 그 개나리가 펴 있는 것 같은 거를 믹스처를 시켰잖아요. 그게 혼합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감동의 깊이가 더 세다고 하는 것처럼 과거 역사에서도 결국 사람들끼리의 싸움이고 기업끼리의 싸움이고 국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학을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것과 바인딩을 시키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350기가라고 한다면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인공지능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게 기본적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이제 어려운 단어를 뒤에서 얘기할 텐데요. 사람 얼굴은
눈알과 얼굴 모양을 따로 인식해서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걸 깨끗하게 포기하고 문장이라고 하는 걸 단어별로 갈기갈기 찢어서 그 단어 48쪽에가 등장하는 거의 끼리를 모두 계산을 하려니 1조 이상의 돈이 드는데 그 계산한 결과가 350기가비트라는 거예요. 350기가비트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챗 GPT에 뭘 물어보면 한 글자 한 글자 나오잖아요. 빨리 나올 땐 덩어리 나오고 그 한 글자가 나올 때마다 350기가비트를 서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관건이 뭐로 바뀌었느냐? GPU가 디코딩이라고 글자를 찾아가지고 뭔가 답을 주기 위해서 생성을 할 때 그 1초마다 350기가비트를 마구 쑤셔야 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장 빨리 액세스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지금 HBM이라는 거예요. HBM이 더 빨라지면 GPT-5는 이거보다 더 350기가보다 5배, 6배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역사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2019년에 왜 그걸 때려쳤느냐? 제가 컬럼에도 쓰다가 다 차마 못 썼지만 제프리 힌튼이나 요슈아 벤조 같은 힌튼이 이번에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거두들을 삼성전자 강남 사옥에 불러가지고 세미나 같은 건 했을 줄 알았는데 그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주문했던 것 같이 자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폼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기 이전부터 그게 2017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2017년에 발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같이 만들던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딥러닝의 힌튼의 제자이자 딥러닝의 제2제자인 사람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랑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놈은 트랜스포머 비슷한 거로 올인해서 직원들 3, 400명 그 월급 많이 주는 놈 많이 주면 연봉이 1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몇백 명한테 쏟아 부어가지고 올인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트랜스포머로 만들고 있는 거래.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트랜스포머가 뭐길래 그렇게 막 투자해? 그러면 내가 일리아 슈츠케버를 다리를 놔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국민정우 있는 배경을 하는 그 민속주 좀 데리고 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한번 물어볼 거야. 그랬더니 일리아 슈츠케버가 나중에 유튜브에 본 인터뷰가 나는 트랜스포머가 인간의 사고를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인간이 AI한테 기대한 걸 할 수 있는 거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미 2017년부터 트랜스포머 논문 나오기 전부터 올인했다. 오픈 AI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트랜스포머의 계산이라고 하는 게 MKV 곱하기에 이걸 행렬곱이라고 하는데 이전엔 행렬 나누기도 있고 행렬 덧셈도 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이제 행렬곱 연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연산에다가 엄청나게 속도 빠른 메모리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BM이라는 게 층층이 쌓으니까 단독주택에 신문 배달할 때 어때요? 신문 배달의 비율을 하자면 10,000명이 사는데 집이 5,000개, 2,000개에 10,000명이 사는 거하고 아파트를 저기 엄청나게 홍콩에 있듯이 100층짜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신문 배달하는 거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신문 배달은 어때요? 100층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거나 좀 다리가 튼튼하면 뛰어내려오면서 하면 금방 다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HBM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삼성전자가.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몇몇 명이나 일한다고 자부심 가는 삼성전자가 그걸 몰랐으니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뭐냐면 누가 남 보고 인간 이수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경멸당해 마땅해 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을 못하는 게 자꾸 걱정이 되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문학 공부는 사실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 게 아니라 인류가 남겨준 명저 있잖아요. 고전이 아니더라도 명저, 유발 하라리도 좋고 총균세도 좋고 그런 것들을 진득하게 읽어보는 게 인문학 공부의 전부거든요. 책 읽는 거. 그런 거라도 한두 권이라도 읽고 그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학 그 자체를 방향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야 중간에 도망을 못 가실 테니까. 여기까지는 접수가 됐죠. 그러니까 인문학의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 팀을 작사를 내가지고 그 선수들이 다 하이닉스 도망가가지고 하이닉스가 지금 아직도 엔비디아의 GPU에서 궁합이 맞는 HBM3E를 납품하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10분의 1이란 말 거의 한참 비쌀 때보다 1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쇼크까지 주고 있는 게
역사 공부만 제대로 해봐도, 즉 인공지능이나 신경망의 역사학이라고 부른 걸만 해도 좀 자기가 배운 걸로 응용을 해봐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육이나 프로페션 하시는 일이 인공지능과 무관한 건 없고, 더 나아가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건 없다.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고, 요 책도 이제 밀리에 서적도 있고 도서관에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 가대시 구글 X 출신인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제약도 없고, 밤새 공부한다고 뭐 경찰이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미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다. 다가올 미래가 뭐냐? 그 중에 적자 생존을 시킨다는 거예요. 로봇 같은 거 잘 돌아가는 거를 수천 대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도록 만들어요. 시행착오 만든 것 중에 살아남는 놈을 갖고 와서 그 놈을 가지고 또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거예요. 종족의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F1, F2, F3 맨델의 유전학 비슷한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적자 생존이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원리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은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드니까 알라신도 믿고 예수님,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 건데, 미래 어떻게 변화하는 미래에서 감당하기 위한 스피시 종의 원리가 뭐냐면, 그 종의 원리라는 이름이기도 한데 돌연변이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많이 만들면 미래가 빙하기가 왔어. 그럼 돌연변이가 어때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그 유 어쩌고 하는 개그맨이 웃긴 프로그램들이, 뚱뚱한 놈이 기본인 세상은 마른 사람들이 변태야. 마른 사람 말라가지고 저 온도가 조금만 낮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빙하기가 오면 저 같은 사람이 우생 인재인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마른 사람, 보통 사람, 뚱뚱한 사람, 아주 뚱뚱한 사람, 아주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 어떤 게 들어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의 생존 능력은 습이고 종의 차원에서의 생존 능력은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같이 기후온난화로 철쭉이 지금 피는 상황, 봄인 줄 알고 지금 철쭉이 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멸종을 하겠죠. 이제 뚱뚱하기 때문에. 뚱뚱한 유전자는.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다가올 미래고, 이 사람 책의 결론은 굉장히 쇼킹한데요. 아마존 스피커나 구글 스피커 같은 건 저는 굉장히 잘 쓰는데, 그 구글 안드로이드나 다 되잖아. 잘 돼. 불켜 잘 되는데, 거기에 욕을 하지 말래요. 그럼 욕을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래서 자꾸 칭찬을 해주래요.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아, 인간은 서로 칭찬하는 존재구나. 나도 좀 따라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요걸 읽어보시면, 요 책도 2015년 10년 전에 나온데 굉장히 재밌는 책은, 체스가 지금부터 20년 전인, 거의 30년 전인 97년에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데, 체스란 경기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 체스라고요. 보통은 노트북 5대에다가 기사 1명, 총 6 엔티티가 등장을 해서 하나에 50불 정도짜리의 그 체스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5개를 깔고 5명이 같이 두는 걸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블랙 스완이라고 중간에 예측할 수 없는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이 개입해서 틀어줘요. 그 체스 경기가 더 재미있어졌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시대의 인간상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게 어때요? 인간은 인문학 기반의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인공지능은 빨리 계산하고 어떤 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고,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시면 교육의 미래도 나오는데요. 이 책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다음에 더 마인드 칠드런은 1988년이니까 언제야? 거의 한 40년 전쯤 나온 책인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 한스 모라비 쓴 책인데,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 이 책은 되게 웃긴 게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연변이 뭐 이런 게 중요한, 그러니까 단백질로 된 인간은 끝났고 쇠로 된 인간이 인간의 미래를 이어받을 거다. 그게 뭐냐? 로봇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2015년 소니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셰피라는 이제 로봇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 학습의 원리가 등장을 해요. 딥러닝 이후로 인공지능 학습의 대원리는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지능적이다. 딥러닝은 답을 가르쳐도 안 가르치든 그 답에 대해서 인간이 좀 애노테이션을 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신경망 번역기가 2014년에 나와가지고 저도 번역기 굉장히 잘,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작년 초에 딥엘이라는 번역기가 나왔다는데 헤겔이나 화이트헤드 같은 굉장히 어려운 학자들이 쓴 영어책, 독일어 책이 철학책이 영어로 번역이 된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는 인문학에 있어서는 거의 복음성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청담 러닝이나 영어 학원에 임원도 했지만 그럭저럭 잘하긴 했는데 심도 깊은 영어를 읽을 때는 한국어보다 속도가 엄청 느리고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영어 책은 두어 번 읽은 게 한국어 책 한 번 읽은 정도의 기억력이 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1년 구독을 100달러를 주고 샀어요. 13만 얼마를. 근데 올해 이제 갱신이 됐는데 갱신이 될 때 보니까 인간이 개입하면 안 할수록 인공지능이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는 트랜스포머는 신경망 번역기는 뭐가 인간이 개입했냐면 인간이 번역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한국어, 독일어,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게 다 그거를 패러럴 콜퍼스라고 번역이 된 걸 가르쳐 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인간 비슷하게. 트랜스포머는 원리가 어때요? 단어들의 쌍문 공부하죠. 거기 영어가 자동으로 낀 거예요. 그냥 번역을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번역을 익히게 된 건데 독서 개편 의자연 같은 식이죠. GPT-4.5한테 번역을 시키니까 자꾸 번역을 시키니까 이놈이 한 번은 길게 번역된 거랑 짧게 번역된 거 두 개를 보여주더니 하나는 직역된 거고 하나는 의역된 거예요. 각각 다 쓸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인님은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대 강펀치를 얻어맞은 것 같이 포기를 하고 디벨 구독 연장을 취소했어요. 이게 트랜스포머의 힘이구나. 즉 딥러닝부터 지금부터 15년 전에 확립된 신경망의 원리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을수록 더 낫다. 그래서 어때요? 알파고도 한국 기원이 갖고 있는 바둑의 트랙 레코드나 심지어 기사들한테 이게 로봇 다 가르쳐 주지 않고 막 돈 주고 대국시킨 것도 있었단 말이 이세돌 이전에. 근데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 한 번도 인간과 다른 기보를 참고하지 않고 지가 스스로 자기끼리 공부한 게 알파고 제로예요. 그게 알파고를 100대 빵으로 이겼어요. 그게 트랜스포머가 번역을 잘하는 이유랑 비슷해요. 굉장히 섬찟하죠. 그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스 모라덱이나 지금 전 오픈AI CTO였던 그 일리아 슈츠케버가 얘기했듯이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이제 인간 고만하고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거나 하수가 될 거야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것 같다. 그게 가장 오싹해서 그래서 AI 정렬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아, 요게 이제 왜 영어로만 나오냐? 자, 이거 영어 울렁증이라며 매기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매기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인기가 좋은 유튜브라서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광고가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유튜브를 틀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브라우저에서 틀어야 되는데 그럼 또 공유를 바꾸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또 뻥나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요 강의 직전에 다운받아가지고 집어넣는데 불사 자막을 또 인코딩을 안 했네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로봇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지방 가면 인간이 모자라요, 진짜로. 지금 이제 요 수업 듣는 분들이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뭐 광역시도 지금 사람이 모자라고 서울조차도 노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외노자 뭐 이런 의미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고 하는 건 만들기만 하면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로봇을 만들던 회사가 안 망한 회사가 없고 가장 근래에 보기 좋게 망한 데가 손정희 회장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알테바란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페퍼인데 일본어로 빼빠 그거를 소프트뱅크 이름으로 팔았는데 안 팔려요. 로봇이 이제 왜 안 팔리냐면은 사람의 기대 수준은 이거예요.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이 뭐냐면 로봇 로봇 저기 청소부가 있다 칩시다. 로봇
로봇 가정부가 있어요. 가정부한테 야 저기 가서 빨래 좀 개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 좀 써볼게요. 부산 사투리도 좀 써볼게요. 너거들 빨래.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모호한 명령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들한테 모호한 명령 받으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잖아요. 해가도 지랄일 판이에요. 저기 저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저기 가서 너거들 빨래 좀 개라고 한다면 저기가 도대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안다는 말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알아요. 유월스 영어로 그럼 유월스니까 니들 거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예요? 논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너거들 게 아닌 거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너거들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모호한 얘기냐면 시멘틱하게 이 집구석에 빨래로 벗어놓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끔 출장 오는 저기 삼촌이 벗어놓은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앰비규이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모호성. 가장 이제 이거죠. 빨래. 빨래인 거하고 빨래 아닌 거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냄새 맡아보면 되나요? 그 냄새 맡아보는 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필요한 왜 모호성이 생기냐면 인간은 월드와이드 달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딥러닝 이전까지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지능만 발휘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트랜스포머가 어때요? MKQ라고 하는 행렬 곱만 가지고 전 세계 48조 개의 단어들만 마구 짬뽕으로 두루두루 학습을 해가지고 이걸 다 알아냈단 말이에요. 즉 트랜스포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뉴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모호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뉴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너희 저기 너거들 빨래라고 하는 MB가 있듯 비슷하게 모호성 비슷하게 뉴욕 스테이트 뉴욕 주도 있고 뉴욕 시티도 있고 마지막으로 대유적으로 쓰인 맨하탄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문맥을 보고 지금 이게 자 뉴욕 스테이트를 얘기하려면 나이아가라 폭포 그다음 버팔로에 있는 뭐 뉴욕 주립대학이란 말이 등장을 하면 뉴욕 주립대학이란 말이 등장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뉴욕주라고 하는 걸 알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미 시티 오브 뉴욕 쿤이라고 뉴욕 시립대학 같은 뉴욕 시티를 얘기하는 거고 라과르디아 뭐 이런 데 얘기하면 뉴욕 시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타워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그거는 맨하탄에 있는 거니까 맨하탄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월드와이드 논리지가 아니더라도 로봇이 그 시가 아닌 그 집 식구들을 구경을 하고 그 식구들이 하는 얘기도 좀 듣고 하다 보면 그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어댑테이션 시켜서 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빨래를 걷어놓는 건 이 집은 좀 깔끔한 집구석이라서 빨래를 걷어놓은 통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라고 알아보고요. 너거디라고 하는 거는 거기 걷어놓은 거 이외에 방을 다니면서 그 여기 손님이 오는 방이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느 방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꼭 비슷한 거에 심볼이나 그런 노테이션을 갖고 있는 걸 걷어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때요? 빨래를 가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틀리죠. 뭐예요? 빨래 건조대. 이 집 구석에는 빨래 건조대를 쓰는 건지 아니면 건조기를 쓰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쓰는 건지를 이 백그라운드 월드 날리지를 형상화한 걸 가지고 알아서 그걸 열어가지고 개면 되죠. 근데 마지막 문제는 개는 거죠. 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옷, 옷의 옷의 모양마다 개는 방법이 틀리고요.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는 방법이 또 틀리겠죠.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를 지금까지 일일이 가르쳐 줬더니, 그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는
맥주병이 슬라이트하게 맥주병마다 모양이 틀려요.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댑테이션이라고 인간은 콜라병이나 몇 개 얻어맞으면서 얻어맞지 않더라도 혼나면서 깨고 병을 떨어뜨리고 어렸을 때 잘못 지어서 너무 세게 따고 해가지고 병이 날아가서 엄마 눈알에 막상 어떻건 간에 그런 식의 시행착오만 겪고 난 다음에는 모든 종류의 병을 다 딸 수 있다면 명따개만 있다면 심지어 커서는 병따개가 없이도 스푼으로 딴다든지 여기 벽에 쳐서 딴다든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놀라운 적응 능력이 있고 사실은 그 적응 능력이 사람이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로봇이 자기 스스로 트랜스포머를 써서 세상에 대한 표상을 형성해서 이 집구석에서 빨래를 갠다는 게 뭐고 모양이 어떻고 속옷은 어떻게 개야 되고 뭐지 블레이저는 어떻게 개야 되고 어머니 원피스는 어떻게 개야 되고 하는 거를 좀 가르쳐 달라. 그거예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나 다른 주행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 자율주행에 한 바퀴 더 다가갔다. 왜냐? 이제 자율주행차가 시행착오가 꺾이면서 인간이 모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마치 10년 전에 아타리 벽돌 깨기를 딥마인드에서 만든 자동으로 벽돌 깨기를 공부하는 것 같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게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1교시에서 배웠던 거는 뭐냐? 머리는 독립공화국이다. 머리는 카메라나 마이크에 들어온 걸 잘 저장하는 게 그게 주입식 교육 같은 건데 그걸 할 필요도 실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마다의 생각, 우리만의 생각, 우리나라의 생각, 세계의 생각 이런 게 인문학의 요체인데 문사철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능이라고 하는 거,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놈을 매개로 인공지능과 잘 연결이 된다. 그래서 최신 지기현인 HBM 같은 것도 인공지능의 역사 같은 걸 잘 이렇게 따져보면 모르는 건 GPT한테 물어보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고 경쟁을 따돌리고 경쟁 관계에서 이기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사람들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죠. 아, 인공지능 전문가면 HBM을 앞으로 쓰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한 걸 잘 알아. 천만의 말씀이시죠. 제프린튼이나 하사피스가 그랬듯이 인공지능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본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이제 한 사람 중에 유명한 분이 현대자동차 디자인 책임자 상무님이 부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연을 보고 딱정벌레, 메뚜기 이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장려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자동차를 남의 회사가 만든 자동차를 잘 들여다본다고 디자인을 잘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인공지능 공부하는 학자들이 사마천의 사기나 서유기 같은 걸 읽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프리미스, 어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길래 융합교육이나 융합학문이나 융합적인 경험을 만드는데 실패했느냐? 그것도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슬라이드는 기아 자동차가 만든 Purpose Based Vehicle이란 PBV인데요. 자동차도 현대 자동차가 추구하는 미래의 자동차는 Software Driven Vehicle입니다. SDV. 그러니까 너의 페이스북 친구인인 송창현 회장님 같은 분을 막 오른팔에 대고 회장님이 대고 다니시는데요.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이클의 다른 말이 인문학이 탑재된 자동차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로봇 RTX라고 하는데요. 이 RT2X까지 나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가르쳐주고 이건 병 따는 법이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마구 하는 거를 전 세계 로봇가 마구 하는 거를 각각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집어넣은 다음에 야 이거 좀 해봐 그럴 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RTX인데 트랜스포머가 그런 거죠. 트랜스포머한테 번역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번역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무시무시하죠.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바빠.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없어. 바쁘기도 하고 출장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없어. 근데 메리엄 울프라는 UCLA 대학 교수가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에서 주장하기로는 애가 책을 읽어야
머리가 제대로 발전을 하고 그 중에도 뭐니 뭐니 해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침대에서 애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애가 하고 자게 만드는 거 요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럼 로봇이 그걸 한다고 칩시다. 그럼 로봇이 읽어주는 그림책이 뭐냐? 로봇이 인간의 흉내를 내서 그림책을 읽어주면 TTS 같은 것만 집어넣으면 되냐? 이게 공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인간 TTS로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감성이나 엄마의 해석으로 그 책을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어때요? 이수아 씨의 50년 전 안양 육동 606에 13에 있던 개나리 핀 개나리 집이라고 합시다. 그거에 대한 암묵 기억이 지금 안데르센이 쓴 동화나 아니면 뭐야 저기 대만 작가가 쓴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읽어주면서 튜닝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진짜 엄마 아빠의 증강현실을 흉내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흉내내야 될 걸 가르쳐주고 가이던스를 주는 게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종이에다가 글씨 쓸 거를 타이프라이터나 워드프로세서 친다. 이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문학은 예나 지금이나 사명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결코 공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한 거를 해석하는 게 인문학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딩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학이나 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아 자동차에서 Purpose Based Vehicle. 이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문학이 들어간 자동차라고 설계한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자율주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그게 뭐냐? 그게 자동차 밑에 다니는 껍데기인데요. 밑에 굴러다니는 게 자동화가 된다면 그 위에 있는 거는 뭐냐? 이게 마치 자율주행이 되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플이나 구글이 자기네가 만들어 파는 iOS나 안드로이드 OS에 들어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하죠.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거는 어유 애플이 홈쇼핑이 이게 중요하네. 그럼 우리 쿠팡 같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앱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물류창고 만들어서 아마존 같이 하면 되겠네? 불가능하죠. 어떻게 했어요? 아마존이 쿠팡 비슷한 회사가 자기네 앱을 만들어서 백본에다가 백엔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휴대폰 잘 만드는 회사의 하드웨어 만들면 거기 OS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사람 쓰고 있죠. 쿠팡 같은 것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뭐 그런 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태계라는 거죠. 그게 이컬로지고 즉 퍼포스 베이스드 비클이 추구하는 바는 그 밑에 굴러다니는 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아니면 토요타나 르노가 만들 테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총합도 가능하죠. 애들이 출장을 가거나 애들이랑 가족이 놀러 가는데 맨날 지글지글 저희 판에다가 저 맛있는 거 꼬먹고 사좀 그만 좀 하고 그 책을 다니면서 책을 읽는 이동형 도서관인데 밤이 되면 엄마 아빠가 이 이동형 도서관인데 더 좋은 경치에서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 퍼포스 즉 리딩 스페셜 리딩이 가능한 특정한 퍼포스를 만족하는 비클이야.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사야 돼.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이니까 사.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거는 공학자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의 물건이 아니다. 이제 좀 kop수가 되시나요? 예,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갔었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잘 빌리고 렌트카 나와서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우버 부르고 하는 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원클릭으로 쓰지만 이 밑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잡아 돌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잘 깎인다는 그 엔젤 5 로얄 그 연필깎이 일본의 나가사키인가 어디서 파는 거를 일본 아마존으로 주문했는데 언제 어디를 지나가고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봤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발전이다.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왜 못 먹고 사느냐? 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문학은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지만 그 역사가
지금 변화한 2024년의 자이트가이스트랑 어떠한 컨택 포인트를 만들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리지널리티는 내가 컨택 포인트 다음에 있는 건 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컨택 포인트만,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주가 예측을 내가 공부한 인공지능의 역사로 한번 예측해 보겠다.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하는 건 여전히 역사학인데 삼성전자 주가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낸셜이나 스톡이라고 하는 신문 경제면의 레이어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학자가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허거슨이라고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가 역사학과 교수로는 이례적으로 MBA 교수이기도 해요. MBA 교수가 역사학을 가르치는 건 내가 본 적이 있지만 역사학과 사학과 교수가 MBA 가서 경제를 얘기하는 건 처음 보는데 그 사람 전공이 경제사인데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글루도 MIT에 있는 경제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역사학을 하냐면 이 접점을 형성시키는 데 성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2024년에 이코노믹스나 미래 경제를 라고 하는 접점을 자기는 옛날 이야기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어필하는데 두 양반 다 하버드 대학 교수나 MIT 대학 교수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MIT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선우란 그림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이거 도도새인데 도도새가 아까 적자생존 얘기인데 적자생존에 굴러 떨어져 죽은 멸종한 새인데 그 새가 인간의 운명 아니냐, AI에 맞서고 있는 인간의 운명,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서 그 여기가 다 등장. 이 사람이 그리는 것도 다 남이 가져온 화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요게 이제 맨 뒤에 나올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전가의 복음의 힌트인데요. 이 접점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베낄 필요도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남과의 접점을, 아니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달라요. 서로 유전자부터 다르고 서로 다른 집구석에서 20년이나 30년을 지낸 사람들이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할 정도인데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그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 나훈아가 얘기했더니 그게 부부의 인연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혀 못 들어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뒤에는 좀 다 건너뛰고 그 슬라이드 같은 거는 주최 측에 요구하시면 드릴 테니까, 앙트르프너십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10년 전에 지금 창업보유센터,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 이런 거에 쓰는 원래 앙트르프너십이니까 프랑스어예요. 당연히 만든 사람이 장 바티스트 세, 프랑스어로 바티스트 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문했냐면 기업가는 혁신하는 사람이고, 기업가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 팔릴 만한 물건을 고안해서 돈을 빌려오거나 투자를 받아서 그걸 많이 만들어서 유통 라인에 깔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영업이익을 먹는 사람이 기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니저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고, 기업가는 남들이 보지 못한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가가 아까 제가 말한 접점 이론을 얘기하면 기업 소비자의 니드라고 하는 거를 접점을 맺어야 되는데, 잡스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잡스가 항상 살아있을 시절에 제품 발표 안 하면 삼성 일렉트로닉스에서 그 언론을 매수해가지고 다 두루 까는, 혁신을 약속한 아이폰 4 발표에 별로 쓸만한 게 없었어. 이게 모든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써가지고 이제 다 들이냈었는데 실제로 잡스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혁신 얘기를 하는데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게 자기가 아무리 50번씩 리허설을 한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순간 보는 사람이 100% 이해하면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하는 게 창의성이고, 그거는 제가 한때 맨하탄에 심취해서 1년에 한 번씩 원 에더 이어인데 맨하탄 소호에 있는 마지막 잎새, 거기가 이제 소호인데 거길 가면은 화랑들이 다 거기 있는데요. 거기 또 화랑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도 있고 하이라이즈라고 고가다리 밑으로 이상을 많이 갔는데 거길 가면 이런 게 과연 예술인가 하는 것들이 예술품들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런 건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혹시 맨하탄에 가실 일이 있거나 하시면 화랑 공짜니까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놀라실 거예요. 그게 창의성이고 그게 혁신이니까
잡스가 그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혁신을 집어넣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심지어 옴니아 2라고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방어하던 거 아이폰 3, 3GS인가? 그게 나왔을 때 방어하던 건 뭐였냐면 옴니아 2에는 버튼이 많다. 근데 아이폰에는 버튼이 하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께 좋은 거다. 제가 삼성전자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얘기하는 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버튼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도 버튼이 물도 안 들어가야지 스프링도 달아야 되지 굉장히 그 금형 만드는데 더 어렵거든요. 버튼이 하나니까 이놈도 대충 만들었다 이럴 수 있지만 잡스는 어때요? 버튼 하나 만들어서 매뉴얼이 없이 버튼 하나로 다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바꿔놨죠.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인문학을 기술에 올라타기로 한 게 아이패드다. 왜냐? 그 아이패드로 책을 읽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떠든 단어가 뭘 의미한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도 튜링이 마지막으로 배워먹고 죽은 과일 이름이 사과다. 그래서 반쯤 배워먹어가지고 애플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이제 반쯤 배워먹은 사과가 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가는 소비자들의 잠재 의식에 있는 니드를 발굴하는 게 기업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가 혁신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 이게 혁신이 아니네 막 서로 싸우는 게 등장을 해야 그게 혁신인 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좋은 물건 때문에 소비자들이 즐거워졌네. 그거를 그 당대의 경제사상가들 자체도 반대를 했어요. 뭔 개소리야. 경제 공황은 없다. 경제 공황이 없다는 쎄는 무슨 소리냐면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만들 거기 때문에 공황은 없다. 즉 물건 중국에서 물건이 남아돌고 이런 거는 중국의 전체주의 국가가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에 의한 기업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지 중국에 있는 물건이 나쁜 건 아니다.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요. 케인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찬성 안 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테네시 밸리 개발 계획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미국이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 국가가 수요를 일으켜줘야 된다가 케인즈의 주장이었는데 쎄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업가들이 기업만 제대로 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가는 자원을 비생산적인 곳으로부터 생산적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공황이 있을 수가 없다. 조금 더 나오게요. 그래서 기업가가 제4의 개혁가래요. 즉 뭐냐면 세계 최초의 경영대학원이 장사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라 기업가가 보통 사람들이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다. 뭐냐면 어떤 생산물의 판매 경로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뭐 길게 얘기해봐야 이제 바쁘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요. 웅진식품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를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만든 게 쌀뜨물로 된 음료를 만들었다 칩시다. 실제 만들었어요. 아침 햇살이라고. 그런데 지금 라면이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삼양식품이라는 삼양라면 만드는데도 공장이 100% 풀가동돼서 좀 있으면 12월 26일 날 오징어 2 게임까지 오픈하면 아마 라면 값이 오를지도 몰라요. 모자라서. 한국의 문화, K푸드를 먹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아침 햇살이 우리가 아침 햇살 얘기했을 때 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고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히트한 건데 정말로 그게 라면처럼 히트한 음료가 됐다면 지금 쌀이 재고가 남아도는 정도가 아니라 쌀이 아침 햇살이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밥 식당에 있는 공깃밥 값이 오를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가가 창의적으로 쌀을 부산말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한다면 왜 소비를 걱정하느냐? 그 아침 햇살에 대한 쌀에 대한 생산 수요가 수요를 견인할 텐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세 말씀 왜 드리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들어간 새로운 상품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같으면 굉장히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건 모든 인간이 피그말리온과 같은 내 말 잘 듣고 착하고 이쁜 내 똘마니가 있는 걸 바라는 건 누구나 당연한데 이게 아니고 아까 우버 같은 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등장할 수가 없었고요.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등장했을 때 새롭게 나타나는 상품에 의해서 수요가 견인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원칙만 여러분들이 견지하시면 돼요. 뭐냐? 머릿속은 국립공화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지금 정용진이 만들려고 하는 화성시에 있는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같은 거, 이런 게 그 이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더 따져보면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도 디즈니가 처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같이 진짜 머릿속이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새로운 독립공화국이다 한다면 무궁무진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세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인공지능 경영 전문 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 판이에요. AI MBA. AI를 배우는 MBA가 아니라 AI를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카레가 살아있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숟가락, 이놈이 보통 먹는데 20번 숟가락질을 해서 카레를 다 먹는다고 한다면 20분 동안 카레에 들어간 후추당이 조절이 돼서 가장 순한 맛부터 가장 매운맛까지 다 보게 만들어준 인공지능 카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다른 말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모나리자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걸 살아있는 걸 다른 말로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글씨보단 그림, 그림보단 동영상. 그래도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자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비디오 시간 관계상, 요것도 시간 관계상.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어려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트랜스포머가 딥러닝보다 더 발전된 건 뭐냐? 그거보다 딥러닝이 훨씬 더 슈퍼파이인 게 트랜스포머가 딥러닝도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상 과학 영화나 문화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상 이런 얼굴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얼굴이 아닌 거죠, 사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외계인이 이런 얘기하면 좀 밥 먹고 죄송한데요. 무슨 외계인이 사람의 코를 띄어먹고 남은 나머지다. 눈가락도 손으로 파내가지고 딴딴히 걸어놓은 거다. 이런 그 괴기, 엽기 이런 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피규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음. 화성에 갔더니 사람들 얼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얼굴 인식의 총체는 화성에 가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트랜슬레이션 이퀴벌런스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딥러닝이 사람의 얼굴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야라고 가르쳐 주진 않죠.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라는 가르쳐 줄 수 있어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사람 얼굴은 서로 공유되는 뭔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트랜슬레이션 이퀴벌런스라 그래요. 그래서 공간성, 로컬리티를 베이스로 한 컨볼루션 뉴럴 그게 그 얼굴 알아보거나 ABC도 알아보거나 뭐 이 사물을 알아보는 거는 공간적인 트랜슬레이션 이퀴벌런스가 있는 거고 RNN은 뭐냐면 순서적인 거야. 그냥 이런 거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흘러가면서 뭔가를 읽거나 쓰거나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딥러닝도 제로샷 러닝이 안 됐던 거예요. 인간만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트랜스포머가 왜 그렇게 미국 대기업들이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고 그게 인간을 지배하는 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심지어 그걸 설레발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인 설레발까지 치냐면은 인간이 가능한 이 제로샷 러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로샷 러닝 같은 거는 AI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보케블러를 등록하시고 들으세요. 제로샷 러닝이 뭐냐면 궁금하신 분은 요 2015년에 MIT 교수들이 쓴 2010 MIT 교수와 졸업생들이 쓴 건데요. 사이언스 논문 요거 찾아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그걸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아무도 못 갔는데 해외여행도 못 가고 좋아. 내가 문화예술의 도시 2024년에 파리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다. 파리 한번 가봐야겠어.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 그냥 딱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코로나 금지령이 풀린 다음에 비행기에서도 마스크가 안 쓰게 된 때 그때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탁 그래서 타고 딱 가서 밤에 오후 한 그때가 하절기니까 오후 7시에 도착해도 해가 안 졌단 말이에요. 딱 여유 있게 이제 샤르르 드골에 내려가지고 트로카데르에 있는 파리 에펠탑에 딱 올라가서 야경을 10시쯤에 딱 봤단 말이에요. 그 야경을 단 한 번만 봐도 제가 나중에 90살이 돼서 증손자가 열어주는 증손자 개최 기념 이수아 씨 90살 기념 파티를 열 때도 그때 파리 야경을 한 번 제로샷이니까 한 번만 보거나 한 번 안 봐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트랜스퍼 러닝이에요. 아까 로봇이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아사히 이런 병을 다 따봤단 말이에요. 뭐 버드와이저 병이 다 틀려요. 이게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병 따개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내가 몇몇 가지의 콜라나 병, 그 맥주병을 따면서 알게 됐지만 그걸 일반화시킨 다음에 다른 병, 참치병 뻥 따고 따는 거 심지어 필명수 병을 따는데도 트랜스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파리의 야경을 단 한 번만 봐도 늙어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 이유는 이미 서울이라고 하는 인구 1,000만 명,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부산 좀 달라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만 일부 공유하는 것도 있고 대구나 광주나 다른 나라의 뭐 상하이라든지 버마의 뭐 쿠알라룸푸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대도시 현대 도시의 야경이라고 하는 게 파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이나 내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파리에 갖다 박아서 그걸 수단이 트랜스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게 딥러닝에서는 안 됐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쓴 GPT나 그 다른 부류의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인간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체가 요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처음 보는 세그웨이가 당장했을 때 인간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뭔지 알았어. 이게 속에 알이 세 개가 들어가가지고 안 자빠지네. 그럼 안 자빠지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짬뽕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겠네. 외발 오토바이 휠에 속에다가 바퀴 세 개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레이싱 오토바이도 만들 수 있겠네.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트랜스퍼 러닝이 창의성의 본질인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분야를 넘나드는 트랜스퍼링이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맺고 그 점에 대해서만 토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딥러닝 이전까지 이건 마스오 유타카라는 동경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가슴 아픈 머릿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90년대 말에 대학원생 시절에 즉 제2차 인공지능의 겨울에 검색 엔진에다 인공지능 붙이는 과제를 제안했는데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쭉 읽고 나서 총평이 뭐였냐? 너 인공지능 하죠? 네. 모든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헉! 그때 인공지능이 거짓말에 불과하였어요. 그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2000년에 형들하고 번역기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번역기를 만들겠다 투자 좀 해서 그래서 7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요. 번역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부동산하고 교육에서 나오는 사교육 근절이나 부동산 가격 대책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뉴스의 용어가 있는데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 풍선 효과가 왜 나오냐면 풍선은 패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찌르면 다른 데가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근데 튀어나오는 게 어디가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약하고 비슷해요. 머리는 좋아졌는데 눈이 멀었다. 이런 머리 좋아지는 약의 부작용이면 그 약을 팔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임상 검사라는 게 AI 윤리 비슷하게
약의 효능보다는 약의 부작용이 뭔가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고 다 죽었고요.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말은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예수가 그 바울한테 얘기했죠. 네가 예수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가 떠서 꽃게알 돌 때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인공지능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인하게 될 거다. 그것처럼 AI나 인공지능 단어가 사라지고 다 난리지 추적, 검색, 지식 이런 거로 다 이제 흘러갔어요. 그때부터 유일하게 AI를 난 하고 있어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5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소 유타카가 저의 인생이랑 이제 비슷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뭘 썼느냐? 제3의 인공지능의 겨울은 없다. 딥러닝이 요 인간이 정답을 안 가르쳐 줘도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피처들을 자동으로 잡아내서 심지어 아이폰 같으면 마스크를 써도 이 사람이 이수아야, 이 사람이 이경우야, 이 사람이 이경영이야 이런 걸 알아낼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제3의 인공지능의 겨울은 없다라고 인공지능 딥러닝과 인공지능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에 초청 강의도 왔었는데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 사회이사인데요. 그 트랜스포머는 거기에 결정타를 내린 거죠. 이제 그 피처를 잡아내는 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피처를 추출할까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획득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인간지능 넘어설 수 있다. 요거는 쭉 다 넘어가고 이제 찾으면 나오실 거고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요 얘기를 5분 정도 더 하고 이제 토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은 교육이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게 교육을 해요. 누가 책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가 책임인지 교육부가 책임인지 교수가 책임인지 교사의 책임인지 학부모가 책임인지 사실 학생들은 책임 없어요. 그 어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룰에 의해서 가르치고 배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결국 어른의 문제예요. 어른의 문제. 어른의 문제가 뭐냐? 저도 어른이고 대학 교수라서 뭐 엉터리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교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교수들보다 자랑은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노인대학 같이 말은 잘해서 강연을 많이 해봤어요. 역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마지막 수업 나고 나가니까 막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선생님을 잠깐 냄새라도 좀 더 맡아보기 위해서. 그 어른들의 잘못이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창의융합의 본질은 뭐냐면 베이컨시에 있어요. 비어있는 거. 아인슈타인이 한 굉장히 명언 있죠. 어제까지 한 걸 똑같이 하면서 왜 내일은 다른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학의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역사학은 왜 존재를 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 앞도 모르게 전개되는 이런 기후온난화가 올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알긴 알았죠. CO2 에미션이 이렇게 증가하다간 지구온도가 3.5도 올라가면 포유류가 멸종을 하고 4.0 넘어가면 모든 종류의 척추동물은 멸종한다. 이게 정답인데 지금 1.5도 올라갔단 말이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거하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 내가 역사학에 대해서 이런 신랑을 비판하는 거는 역사를 공부를 해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좀 주워 듣긴 했는데 과거의 한 치 앞, 과거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특허를 받은 게 다 옛날에 없었으니까 특허를 새로 준 건데 지금 현실에 그럼 그 특허들이 작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과거에 없었던 거 아니 과거에 무선 통신도 없었고 과거에 라디오도 없었고 과거에 심지어 한 1000년만 더 지나가면 시계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nothing. 그 역사학을 왜 공부를 하느냐? 역사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지금 현생의 인류들이 미래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면 태는 갖다 버리고 태줄만 주워다 기름꼴이 지금 인문학의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 책이 번역서인데요. 왼쪽 책은 미국 500개 대학 이상이 쓰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 연습이라는 교과서인데 왼쪽에 보면 뭘 보셔야 되냐면 Asking the right questions가 번역어가 아니죠. 어때요?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로 나온 제가 아예 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요 자그맣게 큰 게 미국에서는 2등인데 한국에서는 1등이란 말이에요. 폰트 사이즈가. 번역을 뭘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폰트 사이즈가. 글씨 크기가 이 출판사가 소비자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의 중요도인데 asking the right question은 영어 쓰긴 서는데 이건 뭐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거의 각주 정도 크기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성실한 걸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왜든지 성실하면 되게 봐줘요. 내가 이번에 상위대학의 대학원으로 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기 교수인데 성실하게 좀 다만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는 강범균 교수님 같이 새벽 4시에 퇴근해가지고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열사의 노릇 할 테라도 내가 열심히 들어갈 테니까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머리는 좀 나쁜데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원이 중요한 거 아니요? 그래 알았어 들어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실한 민족이에요. 진짜 성실해. 성실한 게 문제는 뭐냐? 창의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성실하게 삽질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여유로부터 창의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마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창의적이려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노는 꼬라지를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죄책감이 들 정도죠. 노는 게 죄책감이 들었으니까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다시 말해서 창의성의 본질은 노는 것도 불성실한 것도 아닌 정답이 여기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Asking the right questions가 창의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아까 제가 이주영 회장의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칩시다. 임원들한테 그 HBM이 그 보니까 내 조사해 보니까 밑에서 한번 시켜 조사해 보니까 AMD라는 반도체 만드는 2등 회사가 1등이라는 AMD는 반도체도 만들고 GPU도 만드는데 GPU 만드는데도 원래 굉장히 유명한 회사 ATI라고 인수를 했는데 인텔은 GPU는 안 만들고 이 CPU만 만들고 엔비디아는 GPU만 만드는데 그래서 경쟁자가 둘인 거예요. 인텔하고도 경쟁자, 엔비디아하고도 경쟁자인데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 콘솔이라고 하는데 소니에서 만들거나 어디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만들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거는 엑스박스, 소니에서 만든 건 플레이스테이션이고 요새 거기도 오타쿠가 많아가지고 소니에서 만든 프로형은 150만 원이에요. 근데 PC에다가 GPU 꼽아가지고 PC 만들면 제가 중고 사가지고 게임마켓 돈으로 만들어봤지만 3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다음에 모니터에 반응 없는 거 제로 레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이상 드니까 150만 원짜리 게임기는 사실 그렇게 비싼 거라고 게임 인투지에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AMD가 뭐라고 돈 벌었냐면 돈이 좀 그러니까 게임기는 싸게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GPU하고 CPU가 지금 휴대폰처럼 하나의 패키지에 올라간 걸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휴대폰이 어때요? 휴대폰이 요만한 거에 저기 전지가 이만큼이고 메모리, 통신 모듈, GPU, CPU가 요만한 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게임기도 면적이 작으니까 이렇게 겹겹이 쌓는 걸 이제 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층층이 패키징 만드는 김에 게임 성능은 좋아야 되니까 HBM이라고 하이 밴드 위드트 메모리라는 걸 만들어서 메모리도 여러 군데 늘어놓지 말고 PC에 있듯이 한 군데 몰아가지고 붙여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AMD가 자기네가 만드는 하이닉스 같은 데 주문해서 게임기에 들어가는 싸구려 게임기가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소니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게임기 한 대 만들 때마다 50달러씩 아마 적자를 볼 거예요, 과거에. 그럼 적자를 왜 보느냐? 그걸 깔아놓으면 자기네들이 라이센싱한 다른 스튜디오가 만들어 자기네가 유통하는 소프트웨어를 팔아먹으니까 말하자면 그 영화 보는 테레비를 공짜로 나눠주고 영화를 돈 받고 파는 식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런 전략이었으니까 그 속에 있는 하드웨어를 비싸게 만들 수가 없어서 AMD도 그때 인텔한테 어퍼컷 맞고 엔비디아한테 어퍼컷 맞아가지고 GPU도 장사가 그렇게 쏘가 잘 안 되고 인텔 그 CPU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인 시리즈 돈 벌기 전에까지는 막 덤핑으로 막 팔았단 말이에요. 그 덤핑으로 파는 김에 HBM이란 거를 만들어 팔았으니 비쌀 리가 없죠. 삼성전자는 그 비싸지 않는데 만드는 게 어려운 것만 본 거예요. 인공지능의 과거로부터 흘러온 미래를 보는데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AMD는 왜 거기다 많이 파는 거야? 이거 게임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HBM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벌써 2019년 그 문 닫을 때까지도 뭐까지 얘기했었냐면 야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오픈의 API는 거기 내가 만나봐서 술까지 마신 힌튼이라는 사람 제자가 그 치린 회사 같은데 그 일론 머스크 미친놈하고 그 둘이 만든 회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트랜스포머 먹일라 그래. 트랜스포머는요. 그게 페노메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GPU보다 더 큰 메모리 액세스가 더 빠른 게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엄청나게 속도 팔고 비싼 HBM은 아무도 못 만들고 그게 니드도 아직 없는데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니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걸 잡아내는 거는 공학자들이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잡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게 리더십이 갖는다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은 HBM 단어도 모르고요. 디램이나 단어도 모르고 컴퓨터 자체는 다 컴맹인데요. 이런 소리만 안 듣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남보다 2.2배라면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게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머릿속에서 저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근데 오늘은 저기 오늘은 이 정도의 사운드 이게 데시벨이요. 사운드 키가 이게 들리면 오늘은 2배가 들려 그러면 실제 이게 시그널의 크기는 100배가 돼야 2배로 들리는 거 100배가 돼야 이걸 로그 스케일이라 그래요. 인간의 사이코피직스는 로그 스케일이라서 인문학이 디지털이나 인공지능과 만나서 내가 2.4배의 노력을 해서 좋아. 내가 석사도 컴퓨터 공학으로 하나 받고 역사학으로 웨스턴 히스토리를 하나 받았어. 그거 만드는데 각각 4년 걸려서 8년 동안 공부했다 칩시다. 남들은 3년이면 되는데 그럼 내가 2.4배를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약속을 하는데요. 그 10에 2.4배만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게 융합이 어려운 이유예요. 융합을 왜 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융합인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융합이 왜 실패를 하느냐면 컴퓨터 공학의 최신 지견인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뭐야 인문학과 역사학과 역사학의 최신 지견인 뭐 2012년에 웨스턴 히스토리를 엮으면 이게 너무 멀어요. 이게 허블 상수 있죠. 허블 망원경을 만든 이유가 서로 아무 데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굉장히 빨리 멀어진단 말이에요. 2025년 같으면 10초당 한 번씩 인공지능 논문이 나오고 있고 역사는 별로 안 나오지만 이게 내년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융합은 여기를 때려잡아야 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컨버징이 된단 말이에요. 컨버징. 얼마나 한심하냐면 한림대학교 AI 융합연구원도 제가 소속이지만 AI를 가지고 하는 융합이 그냥 다른 과 교수들이 AI 쓰면 되겠네. AI 결합 교과만 만들 때 그게 융합이 아니 그건 다 혼합인 거고 융합이 되려면 asking the right questions 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왜 재밌나요?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서로 주고받아야 그게 융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했어야 될 asking the right question이 뭐냐? 왜 트랜스포머는 고속 메모리가 왜 필요해요? 거기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뭐고요? 파라미터 뭉태기가 왜 35기가예요? 그 인간이 MKQ라고 하는 이게 병렬 처리가 된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2017년 구글 과학자들 8명이 쓴 거기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름이 트랜스포머인가요? 그 MKQ에 곱하기만 행렬 곱만 하면 그럼 오히려 GPU보다는 메모리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진짜로 그래. 지금 GPU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방향만 더 잘 잡았으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근데 어때요?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엄청난 돈을 들인 P5 하나 P4를 문을 닫았죠.
질문으로 결정화된다는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를 모든 걸 이해하려고 역사계 모든 걸 이해해서 더하는 에디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내야 위로 올라가서 줄여서 하나의 질문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더 개화하려면 더 밴드위드스가 더 큰 밴드위드스가 올라간 더 덩어리가 큰 메모리가 필요하겠네. 이게 결론이라면 그걸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해? TSMC에 있는 박사들 10명을 그중에 개 좋아하는 책 박사라고 있으니까 787에다 개를 100마리 태워서 대만으로 보내서 그 사람을 스카웃을 합시다. 야, 필이면 그 787을 보내야 되냐? 그게요. 역사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기가 유닉스에 필적하는 윈도우 NT라는 새로운 OS를 만들기 위해서 그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데서 DC라는 데서 OS 개발팀장이 개를 좋아한다는데요. 그 리어젯에 전용기에다 개 27마리 태워가지고 보내서 스카웃을 합시다. 이게 역사하게 등장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윈도우 NT를 가지고 결국 이놈 데리고 와서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윈도우 2000 이후부터 생긴 거는 윈도우 똑같은 옛날이랑 윈도우 NT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NT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 결정화된 걸 가지고 다시 소비자의 접성으로 내려가는 게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과학자들이 제가 중앙일보 컬럼을 쓴 게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 융합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역사학 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3학점씩 듣고 틴티침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asking the right questions를 하면 분야가 10개라도 좋고 100개라도 좋은데 거기서 추상화된 무릎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돈이 안 된다는 동양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그게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 있어. 너 주역 배웠지? 주역 배웠지? AI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게 AI의 능력의 반대치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그 등장을 하는데 에너지는 반대에서 온다. 반대를 생각하는 게 또 인문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에서도 AI 얼라이먼트가 그 반대의 기술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내가 트랜스포머 만드는 기술만 좀 익히면 내가 대학 교수도 할 수 있어요. AI 융합학부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 두 사람들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다는 게 인공지능 성능이 좋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리고 인공지능 논문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배우거나 컴퓨터 관련 서적만 들여다본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